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인사하기도 민망한 때입니다. 다들 안녕하지 못하신데 안녕하시냐고 묻는 것 자체가 참 민망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포럼 카이로스 20차 모임입니다. 우리 포럼 카이로스는 다 아시는 대로 한국 기독교 사회발전협회가 주관하는 그런 포럼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포럼 카이로스 운영위원장 류태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굉장히 반가운 우리 강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충 보면서 우리 한국의 외교, 국방 정책 이거 해나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엉망진창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하는 거를 한번 자세히 그리고 또 정리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해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고 또 기대하시는 김종대 교수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우리 김종대 교수님은 어,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을 역임하셨고 또 원내 대변인도 역임하셨고 충북도당 위원장도 역임하셨고 지금은 그리고 20대 국회의원이셨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 교수로 이렇게 출강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라든지 또 공중파 TV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교수님 많이 접해 오셨겠지만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면대면으로 뵙고 강의를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오늘 모임입니다. 우리 김종대 교수님 여러분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의 제목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국방 평가와 전망 이런 제목으로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 강의를 해주시고 그 위에 질의응답을 한 30분 정도 갖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수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 뭐, 저는 대학 입학하자마자 우리 박형규 목사님의 그 명상과 여러 가지 가르침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모인 뜻도 바로 목사님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에 대한 그 열정이 또 작동하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먼저 대체적으로 짧게 요약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자고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속상해하고 계시고 또 저 윤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모든 퇴행을 아주 대표하는 나쁜 지도자로 이렇게 인식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기 이전에 거대한 퇴행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 전부터 무언가 여태까지 우리한테 평화와 번영, 진보의 길을 일깨워주던 하나의 어떤 그 인류 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분열이 되고 거꾸로 가는 거대한 퇴행은 있었다. 그 연장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면 그 퇴행은 멈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이후를 상상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서 그 상상력이 빈곤하게 되면은 지금 민주주의가 회복돼서 윤 대통령을 뭐 어떤 분들은 끌어내리자, 탄핵시키자 얘기하지만 그 이후를 대비하지 못하면은 역사는 또 거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4.19, 5.18, 6월항쟁, 그 다음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이 찬란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정말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갈지 않았던 그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느냐. 바로 준비하지 못했고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피와 희생으로 치른 민주항쟁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역사는 또 다른 태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게 우리한테는 아주 냉혹하게 다가오는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이후까지도 상상할 수 있어야 윤석열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오늘은 좀 외교안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변화 이전에 그 상당히 어떤 세계사적 차원의 퇴행,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흐름들이 있었고 윤석열 정도는 단지 그 중간에 위치할 뿐이라는 거. 그런 흐름에 이 정부가 편승하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이 정부의 외교안보의 실체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회복하는 세상, 회복 탄력성의 시대를 또 우리가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부터. 우선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은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쓴 게 1989년인데 이때는 이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로 역사는 종말에 도달했다. 즉 라스트 인간, 역사에서는 마지막 인간이 탄생했다. 이런 낙관주의 전망이 지배를 했고 그것이 지난 30년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유주의가 승리했죠. 이 시기에는 강대국 간에는 기득권 연합이 이루어졌다. 즉 강대국 간에는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오로지 전쟁은 강대국의 기득권 동맹 너머에 존재하는 작은 나라, 예컨대 이라크나 시리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또 소말리아, 코소보 이런 나라들 같이 강대국 기득권 연합 바깥에 있는 약소국을 처벌하는 이런 전쟁만 가끔 봤지 지구적 규모의 또는 강대국 전쟁은 없었고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이 만든 규칙과 국제 질서에는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이게 자유주의 국제 질서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동을 했습니다. 우선 미국 패권과 동맹 질서가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 세 번째는 경제적 상호 의존인데 이제는 옛날에 미국과 소련처럼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의존하고 얽혀 있는 경제라는 것. 요 세 가지 요인이 자유주의 시대를 떠받쳐왔던 세 개의 축이라는 것이죠. 다음.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왜 실패하느냐? 이거는 이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4월 27일 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성장은 좋다는 신자유주의 신화는 실패했다. 근데 네 가지 면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네 가지 면에서 실패했다. 상당히 나는 좀 눈여겨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기후위기에 있어가지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극심한 불평등 심화를 막을 수 없다. 세 번째는 산업공동화, 즉 일자리의 위기를 막을 수가 없다. 네 번째는 지정학의 위기, 이 강대국 간의 갈등, 이게 지정학인데 이런 네 가지 위기를 신자유 시대에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게 미국의 위기냐 세계의 위기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런 이념 논쟁이라면 해볼 만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체제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자꾸 뭐 공산전체주의 뭐 이념전쟁 뭐 그러는데 그런 이념전쟁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이런 문제, 이 네 가지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이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과 팬데믹이 왔다. 미중 경쟁 시대에 이제는 자원과 기술이 무기화되는 강대국 경쟁의 시대가 발화됐다. 그 다음에 장기 침체에 따른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했다. 경제적 상호 의존이 위협받고 있다. 이게 공급망 재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안전의 한계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이 전쟁도 어떤 전략가도 예측하지 못했고 극히 소수의 그 전략가들만 그 위험을 경고했었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서구와 분리된 독자적인 문명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서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분히 문명 충돌 양상이 로도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비관적 전망의 대표인 1993년에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갈등이거든요. 당시에 이 저작에서는 세계 문명이 6개로 분열이 돼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한다고 하는 어떤 아주 불길하고 불편한 예언이 있어서. 근데 지금에 와서 저는 이 책이 자꾸 생각이 나요. 예,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유의 개념이 해체되는 흐름이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눈에 띄게 일어나고요. 이건 뭐 동구권 또 뭐 유라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일컬어 반자유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책들이 아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판 뉴라이트이는 미국판 뉴라이트. 근데 이 기세가 심상치가 않답니다. 여기에 따르면 개인이나 시장,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보수적 통합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카톨릭 보수주의에 기반한 종교, 도덕, 가치, 가족의 가치를 옹호하는 공동성 헌법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 세계 시민은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좌파가 지금까지 주장해왔거든요. 그래서 낙태를 합법화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이러면서 가족도 해체했고 국가도 해체했고 공동체도 해체했다. 난민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민주당이 아동 성매매하는 세력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낙인을 찍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톨릭 근본주의에서 나타나는데 과거 냉전 시대 때 복음주의 신학과 조금 저는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또 이들의 특징은 반엘리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보수건 진보건 엘리트는 다 나쁜 놈이에요. 지금까지 보수의 엘리트도 보수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싱턴과 금융가와 언론에 있는 이 엘리트들에 대해서 가장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이러는데 여기에 이런 말들이 있죠. 빅테크 기업 나쁜 놈이죠. 네, 독점하니까. 그 다음에 빅파이낸스 이거 금융 나쁜 놈이죠. 빅포르노 이건 민주당이라고. 이거 아동 성매매하는 민주당. 그 다음에 빅대마초 마약이죠. 그 다음에 인공 메타세계 이런 것들을 주로 표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강하게 앞으로 보호무역과 민주주의 후퇴, 고립주의 노선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트럼피즘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집권할 가능성이 이거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참 기분이 묘해지죠?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이제 너가 집가서 어디 갔지? 안 갖고 온 거 아니야, 또? 아니야. 홍대모사. 바지 갈아입었잖아. 여기 있나? 여기 있어. 에이씨. 네. 자, 이런 반자유주의 혁명이 물론 지금 좌파도 빠르게 진보 세력도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새로운 보수주의의 지금 물결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바이든의 자유주의가 미국에서 거의 고사 상태입니다. 고사 상태. 그러면서 다시 신보수주의로 눈에 띄게 빠르게 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흐름들 강대국 간의 무역전쟁, 기술전쟁, 표준전쟁, 에너지전쟁 여기에다가 생태, 금융, 백신 갈등이 추가되는 일. 두 번째로는 공정하지 않은 국제규칙, 미국이 정한 규칙에서 강대국이 개발도상국의 일자리와 자본을 약탈하는 현상. 일자리 약탈이라 그러면 당연히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가고 공장을 끌어가는 거고
자본 약탈이라 그러면 금리 인상이겠죠. 이걸 통해서 이제 금융위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존을 위한 소득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줄종을 이루는. 사실 우리 사회도 저는 이미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일자리와 내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무한 경쟁의 양상으로 가는데 이게 바로 자유의 개념이 해체돼 가고 있는 징후들이거든요. 다음 장. 그러면서 국제관계는 어떠냐? 여기에서 그 3명의 공저자가 그 보고한 신중세주의 보고서, 이게 랜드 연구소가 아주 보수적인 싱크탱크인데 여기에 그 4월에 게재된 논문이 제가 아주 좀 눈여겨볼 만하다는 건데, 지금 미중 간의 그 경쟁이 격화된다는 거, 이게 뭐냐? 이거는 첫째, 국제적 무질서와 같이 간다. 둘째, 국가 기능이 쇠퇴한다. 세 번째, 불평등이 심화된다. 네 번째, 사회가 분열된다. 이런 추세와 결합해서 미중 경쟁은 심화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중 경쟁도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내 정치의 이런 퇴행이 미중 경쟁 갈등을 격화시킨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안보의 전반적인 약화 및 퇴보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그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미래는 말하자면 무질서와 불평등과 분열이 심화된 사회에서 신중세주의가 도래한다고 하는 과격한 결론까지 내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헨리 키신저가 얘기하는 성곽도시론입니다. 그 팬데믹 시대 때 앞으로 국가의 기능이 쇠퇴하고 폐쇄적 국가로 가면서 이제는 저기 성곽국가 시대가 온다, 신중세주의가 온다고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거고. 그다음에 그 포린 폴리시의 레드 스미스가 쓴 냉전의 기업이 지금 부활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미국이 우선 착각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리의 확실성, 이런 착각에서. 대만에서는 그런 승리가 불가능한데도 그런 승리를 꿈꾼다는 거. 두 번째는 냉전 질서로 회귀하면서 고율의 관세 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국민의 정신의 취약성을 간과해서 앞으로 시민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런 사회가 또 올 수 있다는 경고죠. 그러면서 그 1947년에 메카시 시기대 초기에 미국의 충성명령 서약제도를 거론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국가 범법 혐의자 12,000명을 조사하고 5만 명을 사실은 수감할 계획을, 수용소를 세울 비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냉전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감수할 수 있냐? 우리가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 있냐? 이러면서 굉장히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지금의 어떤 그 신보수주의의 경고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씩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 안보국가. 이게 뭐냐면 지금의 강대국이 안보국가로 스스로를 정의한다. 무슨 얘기냐? 안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미일 안보를 강화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다 보면은 중국하고 불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무역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경제적 상호 의존 후에 주어지는 이 이익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안보 우선. 이런 어떤 인식이 최근에 미국, 중국, 심지어 한국을 봐도 분명히 이런 사고의 변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도 안보라는 겁니다, 이제는. 경제도. 그러면 이런 셈이죠. 옛날에는 기업이 정치를 고민하고 사업할 필요 없었어요. 내가 비즈니스를 잘하고 혁신을 잘하면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내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지, 우리가 무슨 정치를 고민하고 사업을 했던 거 아니거든요. 그게 지난 30년인데 지금은 뭐냐면 기업이 정치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게 안보국가입니다. 두 번째는 통제국가인데 경쟁국의 기술과 투자를 제한하는 건데요.
이게 미국의 반도체법, IRA법 이런 게 있다 그러지만 사실 유럽에도 IRA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수출 통제 제도가 또 올해 초에 발표가 됐다. 그러니까 23개 기술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중국에 수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잠가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사실 기술이라는 건 국제 협력을 할 때 가장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합니다. 기술도 요즘은 국가 간에 협력을 해야 발전이 되고, 이렇게 서로 지식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에 차이나 이니셔티브라는 게 만들어졌죠. 이게 만들어지고 미국 내에 있는 인공지능 또 뭐 차세대 반도체 관련 과학자 1,400명이 중국으로 추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 내 과학기술에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 발전하는데 엄청난 공헌이 많은, 기여도가 많은 중국 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칭화대학에 와 있고 인민대학에 와 있고 이렇게 사실은 이게 미국이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쫓아냈냐? 스파이니까. 그리고 중국 유학생을 안 받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발표한 게 지난 여름에 반간첩법이죠. 이게 미국하고 똑같은 조치라.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중국의 안보 핵심 기술에 외국인 접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통제국가. 이제 기술과 정보를 통제하는 국가. 세 번째는 감시국가인데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무섭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안면인식 기술, 빅데이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중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시민 감시에 활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도 그먹지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클리어뷰라는 업체가 있어요. 전 세계 모든 개인 계정에서 1,000억 장의 개인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계정에서 2억 장의 개인 사진을 확보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들어갔죠. 우크라이나.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러시아 병사의 시신이 발견되면 안면인식 기술로 그 러시아 병사의 시신 내 신원을 알아내가지고 러시아 정부보다 먼저 그 가족과 친지한테 이 병사가 사망했다는 걸 알려주는 서비스를 올 여름부터 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면인식 기술을 가진 업체가 우크라이나에서 특수작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망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것들이 실제 전쟁에 적용이 되는데, 이 놀랍게도 이 업체가 미국 내에서 법 집행 기간 3,200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미 미국 내에서 법 집행 기관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누구든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만일에 하신다면 여러분들 사진에 한 명당 100장 이상의 사진이 그 업체 데이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정보기관들도 계약을 지금쯤 맺었을 거예요. 아주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죠. 이 기술 안 쓰고 견딜 수 있을까? 인권, 개인정보 보호 다 헛소리입니다. 만약에 이걸로 범죄 예방 효과가 높다면 안 쓰고 배길까? 그 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 지금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이미 시민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의한 총체적 감시의 제국, 이게 초국가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라는 게 안보국가, 통제국가, 감시국가 이 세 가지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게 이게 신냉전이라 이게. 그러면서 국가의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신냉전이라고 하면 국가 관계를 생각하는데 국가 자체의 성격이 변한다니까요. 그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폭발을 했다는 거. 뭐 사실은 이것만 갖고도 1시간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다음 장.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 초기 인식을 보면은 이게 이분들이 초기에 무슨 이념을 갖고 집권한 게 아닌 것 같은데도
점차적으로 하는 말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사고의 틀을 갖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도덕적 이원론이에요. 이념과 가치 기준으로 경계 짓기. 여기에는 자유의 국가와 독재의 국가, 규칙을 지키는 나라와 규칙을 어기는 나라, 지속될 나라와 곧 망할 나라, 이러면서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편들기 하나. 이게 이제 갈라치고 편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끼리 규칙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기는 쪽에 붙는 이런 식의 외교 안보 전략이 구성이 되는 건데, 이건 도덕적 이원론인데 사실 국제 정치에 도덕을 개입시키는 게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무슨 얘기냐? 자유주의란 건 원래 생각과 체제가 다른 개인이나 국가가 얼마든지 만나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다 그러는 게 자유주의.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이원론에 되면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국가를 이렇게 구분짓고, 두 번째는 숙명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임박한 파국에 대한 현실 감각을 생성했다. 그 옆에 사진에 보시면은 그 미국인이 필립 데이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이 2021년에 상원 청문회에서 뭐라 그랬냐? 2027년까지.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6년 이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한다. 이제 날짜까지 제시해. 아예 그냥 침공한다 정도가 아니라 날짜까지 이제 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 뒤에 필립 데이비슨에 이어가지고 윌리엄 번즈 CIA 국장이 동일한 그 증언을 하고, 최근에 와서는 미 국무부가 2027년 전쟁론을 계속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하나의 메타포, 은유가 바로 투키디데스 함정이에요. 이 투키디데스라는 학자가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썼잖아요. 이 책에서 하나의 끌어온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게 그레이엄 엘릭슨이라는 학자가 그걸 뽑아낸 은유인데, 패권 경쟁을 하는 두 국가가 14번의 패권 경쟁을 한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16건이네요. 그 중에 14건이 전쟁으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에서 스파르타라는 패권국이 있는데 여긴 농업국가예요. 아테네라는 도전국이 있는데 여기는 상업국가예요. 상업을 하는 아테네가 훨씬 강성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언젠가는 저놈이 나를 침략할 거라고 믿고 미리 예방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바로,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예, 예. 그게 바로 펠레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중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면 미중 간에도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때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쳐들어올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서 전쟁이 발발할 거라고 보는 하나의 숙명적 사고가 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믿음만 관리를 잘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국제관계를 관리하면은 전쟁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론이 이 우리나라 보수 우파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심대했는데, 이게 하나의 일종의 어떤 숙명론이자 주술이 되고 만답니다. 결국은 수동적 어떤 그 수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로우 학파라고 밑에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크로우는 에드거 크로우는 1차 대전 전에 영국의 외무차관입니다. 그런데 그 크로우 메모랜덤이 유명해졌어요. 여기에서 부상하는 독일은 객관적 위협이라 그러면서 독일 봉쇄를 주장하는 거죠. 그게 훗날 1차 세계대전의 그 배경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갖다 헨리 키신저는 크로우 학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예방전쟁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 초기의 인식을 규정하면서 이 정부는 작년부터 중국과 대만은 곧 충돌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중국이 곧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보고서들이 매주 쏟아지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어요. 심지어 저기 가상전쟁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중이 대만에서 충돌했을 때 이게 하루도 바람잘 날 없어요. 날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2027년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이런 게 막 폭발을 하는데 중국 3월에 그 입법원 개원 시에 시진핑 연설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감어투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저기 감히 투쟁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감히 투쟁에 나서라. 이게 감어투쟁이란 말이 나왔는데 요 말 한마디가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문화권에서 투쟁은 흔한 말이잖아요. 그 여야가 국회에서 예산 투쟁, 노사가 임금 투쟁. 뭐 우리는 그냥 투쟁하면은 그냥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라는 뜻인데 이게 교전으로 번역이 미국어로 이게 교전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게 전쟁을 준비한다는 결정적 증거냐 아니냐로 미국 내에서 대논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그 포틴저라는 그 강경파가 이건 전쟁 준비하라는 얘기다. 시진핑이 이미 전쟁 준비를 지시했다. 얘기고 그게 아니다. 투쟁이라는 말은 저기 교전이란 말과 다르다. 이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강원파가 충돌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3월에 이제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시진핑 폐막 연설이 뭐냐면 미국이 이끄는 서방 세력이 전례 없이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이란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뭐 외부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이름도 안 썼는데 바이든 대통령 이름도 거명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언론이 이게 강경파들이 이게 바로 전쟁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지만 한 달 전에 2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시진핑을 2번 거명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도 거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앞에 얘기를 빼버리고 뒤에 것만 강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즘 미국에서도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상할 정도로 미중은 곧 전쟁을 한다는 이런 어떤 그 주술이 거의 미국 사회를 지배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격렬하게 경쟁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60% 내지 70%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나머지 20, 30%, 곧 충돌이 임박했다고 하는 여기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20, 30%에 가 있다. 많은 그 강경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게 다분히 선동적이면서 또 국내 정치와 연결돼 있다는 정도만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 장 보십시오. 여기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제가 아주 참 좋아하던 분인데 이분조차도 여기 저 중앙 선데이 칼럼에 보면은 평화 확률 25%의 시대 이런 거를 쓴다. 이제 전쟁 날 가능성이 75%라는. 이게 미국에서 하도 떠드니까 받아 적게 하는 거지 지식인들이. 우리 보수 칼럼에도 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저기 그 하나의 우리가 여기서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가능성과 개연성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possibility하고 probability 이걸 혼동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강의하는 동안에 이 교회 건물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네? 아니,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0.00001%라도 있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갑자기 해성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교회 충돌하면 어떻게 될게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게요? 말하자면 가능성이란 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얼마 전에 중국에 휴가 갔다 올 때 비행기 탔는데 그때 제가 탄 비행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 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 비행기를 타냐 이래요. 그거는 아마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그럴 만한 개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영역은 가능성의 영역과 개연성의 영역이 있는 건데 두 가지 사고의 층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중 간에도 전쟁을 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북한이 남한을 적화 통일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왜 구태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아마도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상을. 이 부분을 혼동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소비되느냐 하면 이제 꽃게잡이 올해 풍어인데 아무래도 서해 NLL이 남북군사합의서가 파기되면은 위험해진다고. 그런데 어디 국민의힘 국방위원이 국방장관 딱 앉혀놓고 장관 올해 여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국방장관의 답은 뻔합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날 조선일보에 어떻게 기사가 나느냐? 국방장관 올여름에 북한이 NLL 도발 가능성 있어. 이렇게 기사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의 오남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화 확률 25% 시대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마치 어떤 전쟁의 현실 감각으로 이게 바뀌어버리는 건데 제가 이걸 확인하려고 중국에 여러 차례 다녀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원래 시진핑은 항상 군부에 격려를 해왔던 것이고 이게 왜 전쟁 준비냐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슬쩍 가능성이 비춰질 때 곧 전쟁 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작년 올해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낸시 펠로시가 8월에 미국 타이베이 가고 이러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지정학에 부활 다음 장인데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심장지대, 주변지대 얘기인데 이것도 얘기하려면 길어요. 이건 생략하고. 상상의 허구, 인도 태평양 요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미일 소다자주의.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강의는 요 한 장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정학이 부활하고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는데 한미일 소다자주의, 미니멀리즘 이게 출현했다. 이게. 근데 이게 바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입니다. 8월 18일 날 한미일 정상이 모여가지고 안보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언론에 안 나온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래 한미일은 왜 협력을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까지 끌고 온 미국의 전략가들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한미일의 협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가 한미일 삼국의 대만 사태 비상계획을 수립했다. 이거였어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지금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 폴 라케머라 그리고 직전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이분들이 미 조야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한 주한미군 사령관들이지만 사실은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시작할 때부터 그 첫 번째 목적은 대만 사태 한미일 공동 비상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언론에 안 나오고 이 부분만. 그 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첫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통합 운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은 지휘체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군사전략가들은 사일로화라 그래요. 사일로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각자 기지의 사일로에 백혀 있다 이 뜻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이래가지고 대만 사태 대응이 안 된다.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돼야 돼. 이 시스템을 바꾸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유엔 사령부를 통합지휘 체계로 활용하겠다. 이 유엔 사령부가 한일의 주한미군의 통합 운영에 국제기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미국 문서에선 지금도 계속 발견이 된다고. 두 번째로, 그래서 유엔 사령부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 그 유엔 사령부가 지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유엔 사령부는 국제기구화 됐다. 원래 유엔 사령부가 다국적군 사령부입니다. 근데 여기에 국제기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유엔사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도 들어오고 있어요. 예컨대 독일 같은 나라.
독일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부터 유엔사에 독일군 장교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 나토와 연결해서 이 유엔사를 국제기구화 한다는 건데, 이건 나토와 연결을 하면서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9개 나라가 존재해요. 회원국에. 여기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다국적군 사령부로 운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는데 한국 정부에 아무런 통보가 되질 않았다고. 우리도 뒤늦게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유엔사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나 미국 문서를 보면은 이걸 빼놓고 인도 태평양 전략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대만 해협, 두 번째 남중국해,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봉쇄를 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은 그거 빼놓고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제 1번 과제다. 그 다음에 이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한 걸음 더 나가는데, 한미연합사령부를 대만 위기 시에 지원사령부로 임무부여를 한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령부가 여태까지 한반도 방위 목적인 줄 알았는데 대만 위기 시에 여기가 후방 지원 사령부 역할을 한다, 이 얘기. 그 다음에 이 얘기까지 나와요. 그 로위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아시아 군사력 군 전력 지수를 매년 발표하는 기관인데 이 수치가 인용이 된다고. 여기서 보니까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2위. 그런데 일본은 보니까 8위.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는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 뭐 변변한 공격 미사일이 하나 있습니까? 상륙부대가 있습니까? 근데 한국군은 전체가 공격부대.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대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 협력해야 될 우선순위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다 공식 문서에서 제가 뽑아놔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 까맣게 몰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이 그런 친절한 안내까지 합니다. 이런 비상계획이나 지휘체계는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논의해야 됩니다. 비밀리에. 당연히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문서상으로도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유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미일 공동훈련을 왜 하느냐를 잘 봐야 된다. 자, 이게 인도 소다자주의의 우선 첫 번째 핵심 축입니다. 제가 대만 사태 비상계획 이거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가 있어요. 탈중국 경제안보 공동체 형성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중국을 배제한 기술 통제와 공급망을 한미일 삼국 간에 갖추자 이거죠. 이게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공급망 구축,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이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미래의 5G, 6G 그 미래 통신 있잖아요. 차세대 통신. 여기에 표준을 같이 하는데 그 표준을 오픈넷 네트워크이라 그래. 요것도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수출 통제, 기술 통제도 같이 한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하는 경제안보 협력체를 많이 만든다.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나토 같은 다자간 집단안보 체제는 안 돼요. 그러나 소다자주의, 그 중간쯤 되는 미니멀리즘, 이거는 가능하고요. 이걸 많이 만들어 연결한다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쿼드, 그 다음에 CPTPP, 요게 이제 환태평양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예, 이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BDN이라는 게 있어요. 블루단 네트워크. 요거 들어보셨나? BDN이라고, 블루단 네트워크이라고. 요게 1대1로에 대응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인프라 협정이에요. 인프라 협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중국이 왜 동아시아에 철도 깔아주고 항구 건설해주고 뭐 고속도로 깔아주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중국이. 그러다 보면 동아시아가 중국화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BDN이다. 이게 뭐냐면 재개발 조합 같은 거다. 우리 동네 가면은 낙후됐는데 플랜카드 내걸죠.
저기 농물 나오는 주택을 물려주실 겁니까? 30억짜리 아파트에서 사실 겁니까? 해가지고 주민들 동의 받아가지고 왜 그 재개발 조합 만들어가지고 왜 저기 가입하고 이사 비용 대주고 내쫓았다가 아파트 다지면 들어 뭐 이런 거 재개발 조합 있잖아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BDN.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껌껌이 바이바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입을 받아서 이런 재개발 조합을 많이 만드는 거죠. 이게 블루단 네트워크. 요게 요즘 아주 또 엄청나게 됐고, 그 다음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가 나오고, 이게 경제 안보 협력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보면은 한미일이 대만의 비상공동 대응하고 두 번째 공급망 개발, 디지털 협력, 경제 협력체를 갖춘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동아시아의 미국의 이제 저기 인도 태평양 전략이 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다자주의를 해야 되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체가 탄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경제, 안보, 개발, 디지털, 그 다음에 신흥기술이라 그래서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이런 걸 다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끼리 공급망을 갖춘다는 얘기죠. 그 궁극적인 상대는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그렇죠? 안보와 경제에서 중국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동맹 정책이 과거에는 허브 앤 스포크, 그 바퀴살을 보면은 바퀴살 그 축이 있잖아요. 바퀴에. 거기서 바퀴살로 쭉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과거의 동맹이에요. 양자 동맹으로 여러 나라와 그 중심축이 되는 미국이 동맹을 맺는, 이게 과거 동맹 맺으려면 이젠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소규모 그 다자를 3국, 4국 이렇게 모인 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연결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하나 여러분들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최근에 와서 왜 이렇게 변하는 건가요? 과거에 양자동맹으로 미국이 동아시아를 통치해왔는데, 여기서 규칙을 다 자기들이 지배해왔는데 왜 이러는 거죠? 왜? 왜 이렇게 미니멀리즘이란 게 나와가지고 경제 안보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 근본적 배경이 뭐냐? 그거는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중국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혼자 힘 갖고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게 배경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경제고 안보고 중국이 무섭게 부상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군사 우위가 확실치가 않다. 이 불안감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전략 변화가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한미일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배경에는 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얼마든지 이제 민주정부가 서서 다시 균형성을 회복하고 회복력 있고 탄력적인 어떤 대외 정책을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데 미국이 이런 식의 어떤 정책 배경을 미리 먼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배경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바이든 때까지입니다. 이것도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아주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보자. 미국이 이것까지도 다 차버릴 거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는 전혀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을 또 맞이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매우 그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다음 장. 예. 그래서 이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로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우리 외교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것이죠. 예. 이게 한국판 인도태평양. 그런데 자, 이거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여태까지 동아시아 정치를 바라볼 때 아태라는 말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인도태평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무 논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은 지난 1980년대부터 우리가 써오던 용어고 지금이 전성기예요. 아세안, 아셈, 지금 아시아 태평양의 이 역동성,
그 다음에 다자협력이 최고 전성기에 달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아태를 인태로 바꾼 거죠. 그러면은 인태는 아태하고 뭐가 다르냐? 인태는 인도양과 태평양, 아시아가 없어요. 아시아. 즉 대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또 뭐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 뭐 동북아 허브 국가 중심 국가론, 또 뭐 저기 노태우 대통령 때 저기 민족 자존과 통일의 시대를 향한 한반도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아태 전략에서 나온다. 근데 아시아가 없어졌다. 아시아가. 자,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인도 태평양의 그 저기 규칙을 만든 나라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 태평양이란 말은 아베 신조 총리가 2007년에 처음으로 내놨고 트럼프 때 미국이 이걸 받아들인 거야. 그게 바로 인도 태평양.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점에서 일단은 그들은 규칙을 정하는 나라고 우리는 뒤늦게 편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뛰어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전략을 바꿨다. 이런 점입니다. 자, 그 다음 장이요. 요거 반도체 전략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요 반도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요거 건너뛰고 그 다음 장도 건너뛰고 그 다음 장도 건너뛰고 예, 계속 건너뛰고 더 건너뛰고 예, 여기서부터 이제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벌써 시간이 50분이 다 됐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에 대한 탈중국 압력인데 이게 10월이 고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10월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비 투자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올해 10월까지랍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중국에 설비 투자를 못해요. 그러면 반도체 공장이 완전히 마비되겠지. 이게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10월에 걸려 있는데 지금 신규 투자가 제한되는 이것을 우리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저준. 이렇게 되면 거의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최소한 동맹에 대해서 공장을 지어달라는 나라라면 반도체 유예기간 연장 정도 이 정도 배려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건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근데 지금 말이 없어요. 윤 대통령도 여기에서 외교에 무슨 성과를 냈다는 말도 없고 기업은 불안에 떨고 있고 그죠? 네, 이게 10월이에요. 판매도 중단하라 그랬다. 이번에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거기에 SK텔레콤에 그저 반도체가 들어가 있네. 이게 지금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중국에 그렇게 팔지 말라 그랬는데 중국 스마트폰에 한국 반도체 있잖아. 리나먼드 상무장관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미국의 그 강경 매파들이 지금 저 반도체법보다 더한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한테는 거의 재앙이라고 봐야 돼요. 이 모든 게 10월에 결판이 납니다. 네, 다음 장. 그러는 가운데서 북러가 밀착하고 중국이 회색지대에서 머물러 있죠. 그런데 최근에 북한 러시아 밀착은 진보 쪽에서는 크게 뭐 군사동맹으로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의 국제분업 체제, 즉 폭력의 공급망 체계가 지금 구상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게. 그 다음에 북한의 포탄 미사일과 러시아의 발사대가 이게 같은 원천 기술이다 보니까 최적의 조합이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국이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데 이거는 장차 북중러 안보경제 공동체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그 기반이 조성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화 블록화는 다가온 현실이다. 이때 한국 외교안보의 비용이 급격히 증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1950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면
도대체 중국, 러시아, 소련이죠, 그때는. 그 대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제대로 알고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더라면 1950년부터 일어난 한국전쟁에서 390만 명이 사망하는, 인구의 10%가 사망한, 세계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참혹한 전쟁을 그렇게 무방비로, 그렇게 우리가 그걸 맞이해야 됐어요. 대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고 한반도 북쪽을 넘어 대륙까지 좀 바라봤더라면. 근데 그 무지몽매하다가 그냥 세계 질서에 그 희생양이 돼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이승만식 외교안보 아닙니까? 대륙하고 단절이 저렇게 돼가지고 북한, 러시아가 이렇게 만나면 우리도 특사를 보내서 한판을 짓고 대화 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왜 안 하냐? 한미일에 자기 안주를 하고 거기서 만족해버리니까. 이게 바로 이승만식 외교안보 전략 아니냐 이거예요.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몸대주고, 그 다음에 지금 북러가 또 중국이 이렇게 지금 저기서 새로운 어떤 그 공조 체제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단판을 져야 돼. 왜? 중국, 러시아 우리 수교 국가니까. 우리하고 대사를 운영하는 나라니. 근데 여태까지도 이러다 유엔 가서 규탄하는 말을 했거든. 이건 실수입니다. 왜 그렇게 러시아를 닦아 세웁니까? 일단은 가서 만나야지. 협상을 지고 단판을 지면서 대한민국 입장도 있다. 니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돕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북러 밀착하는 걸 막아야죠. 그러면서 전쟁 관리를 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더 나가서 큰 우발적인 어떤 그 충돌도 막을 수 있는데 러시아가 적대국으로 적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노력을 해요.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이게 바로 이승만식 외교안보다 이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빨리 끝내야겠네. 시간이 많죠. 자, 길 잃은 한국의 외교안보. 자, 북러 밀착과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무대책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올해 초에 발표한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전략서, 그 다음에 외교부의 한국판 인태전략서에는 북중러 결속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나 가정 또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대륙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인태전략서에서는 아시아가 실종돼 있다. 이게 이전 보수 진보 정권과 상당히 괴리되는 지점이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 즉 무장평화론을 이야기한다. 무장평화론. 그런데 이 무장평화가 단순히 한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장력이, 우리의 방위 능력이 대만 사태나 남중국해에도 연루될 수 있다는, 여기까지 나가는 무장평화론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이제 초래될 앞으로의 재앙을 우리가 지금부터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이 있다는 거. 이건 뭐 빨리빨리 넘어가고 다음 장이요. 자, 그래서 조금 이 점을 강조하는 걸로 좀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됐어요. 그리고 중국이 방관자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현실은 뭐냐? 제재와 압박에 의존한 지난 30년의 미국의 정책은 실패한 거죠. 이젠 제재는 뚫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미국이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는 이제 북한이 현대적인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월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 18형이란 미사일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떤 미사일이냐? 정말 미스테리한 미사일이에요. 우선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것 자체가 충격. 고체 연료. 두 번째, 추력 편향 노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미사일이 1단, 2단, 3단 분리가 되는데 그러면서 궤도를 바꾸잖아요. 정상 궤도를 찾아갈 때 방향을 잡을 때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보조 엔진이 달려가지고 그 보조 엔진이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화성 18형 미사일을 보니까 보조 엔진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엔진 자체가 방향을 바꾸는 기술이거든요. 이건 지금 한국에도 없는 기술이라고. 전 세계 두세 개 나라밖에 없거든. 유럽연합 정도, 유럽연합, 러시아 정도지, 미국 빼고는. 이걸 추력 편향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술이 된다. 그래서 수평 비행이 가능하다. 세 번째 비행 제어가 된다. 이번에 6,000km 상공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사일은 강대국도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저게 어떻게 갑자기 나왔냐고. 저 화성 18형. 이게 상당히 큰 쇼킹이에요, 이건. 우리는 저런 미사일 못 만들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기술 총동원해도 안 됩니다, 이거. 이게 화성 18형이 이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충격인데 이게 8월에 성공했다고. 그리고 지금 10월에는 인공위성 발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러시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북러 간에 계속 뭐 인공위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저는 쉽게 준다고는 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본 거는 놀라운 진보란 말이죠. 그러는데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미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그럼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화성 18형이 실전에 배치되면 하나의 탄두에 최소한 4개의 탄두가 탑재됩니다. 그럼 이 캡슐이 열리면서 이걸 페어링이라 그래요. 우주에서 이게 열리면은 여기서 각기 탄두가 나오는 거죠. 이게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제 미사일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집속탄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집속탄은 재래식 폭탄의 수백 개의 자탄이. 근데 여기에 처음에 발사하는 미사일에 미끼 탄두가 있는 거죠. 실제 핵탄두가 아니라 교란용. 디코이라 그래요. 이 디코이 탄두가 있으면은 그리로 미사일 방어망을 유도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탄두 한 놈이 돌파하는 거. 이거는 미사일 방어에서 가장 중대한 도전이죠. 럭비 선수 보면은 막 수비수들끼리 엉겨붙는데 뒤에서 한 명이 그냥 돌파해서 터치다운하는 그거 식으로 미사일도 그렇게 발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CSIS 국제전략연구센터의 MIT 공대 포스털 교수. 이분이 한국에 자주 오고 우리하고도 친한 분이 진보 단체에 와서 강연 많이 하십니다. 이분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효과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해에다가 드론을 한미일 공동으로 수백 대를 띄웠다가 북한이 발사하면 드론에서 미사일 쏴서 제압. 속도 느릴 때. 난 처음 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나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한 그동안의 압박과 제재는 실패했다. 새로운 군사대책이에요. 그럼 여기서 떠오르는 거는 옛날 클린턴 정부 때 영변의 서지컬 스트라이크, 일명 외과 수술적 폭격이라고 했던 선제 공격론이 재부상하거나 아니면 미사일 방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인데 뭐가 나와도 이 동아시아 동북아에서는 상당한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우선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이 통합될 겁니다. 우리나라 경북 성주에 사드 레이더가 있어요. X밴드 레이더. 이거하고 일본에 2군데의 X밴드 레이더가 있어요. 이 레이더가 삼각 네트워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는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미리 미사일 방어 지휘 체계 이런 걸 공동으로 운영하고 한미일이 공동의 교전 수칙, 교전 규칙을 제정하고 공동의 지휘 체계를 갖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군사동맹이다. 이게 바로 군사동맹.
캠프 데이비드 성명에는 한미일이 동맹이 아니라 그랬지만 사실상 동맹이 되는 거죠. 이건 높은 수준의 이제 동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잠수함 작전도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은 그것도 군사협력의 강력한 동맹에서나 가능할 법한 높은 수준의 동맹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서 예방전쟁론 또는 어떤 선제적 군사행동론이 거기 될 때 대만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위기론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게 잘못 관리됐을 때 첫 번째 올 수 있는 위기. 두 번째, 그 일본의 국수적 민족주의가 더욱 강화돼도 될 가능성인데 이게 기시다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도발하는 그 양상이 과거와 좀 다릅니다. 그 올해 초에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돼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옛날에 없던 표기가 하나 더 나왔는데 그 독도 일대에 전부 시퍼렇게 칠해가지고 일본의 EEZ, 즉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독도가 들어있다고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독도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 독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역, 다시 말하는 어떤 그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 중간에 독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보면 공격적인 그 이야기고, 물론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지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선포하면 일본하고 정면 충돌이에요. 겹치거든. 이게 200캐리 선포가.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을 중간 수역이라 그래요. 독도가 그 중간 수역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은 지우고 자기네들 것만 이렇게 긋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일본이 단순히 독도나 쿠릴 열도에서의 그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는 단계를 넘어서 그 이 동해 일대에서의 제해권, 즉 해양 세력권, 일본의 영향권을 지금 판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의 세력을 남하하는 걸 막는 자기들 표현대로 그 일본해 내에서의 자기들의 영향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전략의 기초를 만든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가 이제 바이든 이후에 그 트럼프 등장이 이제 이게 또 시한폭탄인데, 일단 트럼프가 집권하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그거는 조금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고립주의로 갔을 때 여기 동아시아에서 초래되는 힘의 공백을 노리고 중국, 러시아가 공세적이고 강압적인 지역 전략을 구사할 경우, 이럴 때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트럼프를 노리고 들어오되 여기서 해양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진행되나, 이게 대한민국의 여전히 도전이다. 그러니까 바이든도 문제지만 트럼프도 골치 아프다. 힘의 공백은 국제정치학에서 힘은 말입니다. 진공 상태를 실현해요. 어느 하나가 줄어들면 반드시 무엇인가가 채우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다가올 혼돈의 시대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높은 견고한 주권 위에서 높은 자율성을 누리는 나라, 우리 스스로의 중견국가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주변 정세, 우리 국가의 자존과 이익이 걸려 있는 이런 주변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면 주도당한다. 우리도 작은 나라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지난 30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 아직까지는 허물어지지 않은 동북아 국가들의 통합주의, 또 경제적 상호 의존은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우리의 시장과 기술, 그 다음에 주권을 수호하는 중견국가의 품격으로 이 다가올 혼돈의 시대에 나름대로 단단하게 준비하는 그런 어떤 그 국가의 품격과 자세,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이후를 대비해 나가야 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의 정세는, 국제 정세는 마치 1차 대전 전야에 삼국동맹과 삼국연합.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그거에 대항하는 서방은 삼국연합을 만들었던. 그게 이제 1차 대전 때 대치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한 사라예보에서 총성 하나가 이 어떤 그 집단과 집단의 충돌을 불러온 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일대 북중러가 그와 유사하냐? 그와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반도는 매우 핫스팟. 여기는 아주 열점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불안정한 지역이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대륙의 그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국가의 품격과 노력이 지금이 가장 절실한 시대다. 적어도 내년 말의 상황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단단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미국의 고립주의 재등장이 있고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조금 있으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다시 되게 될 겁니다. 워싱턴 선언 갖고는 부족하다.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핵의 아마겟돈, 파국으로 가냐, 공존으로 가냐. 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을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관리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품격 있는 나라.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루고 설득하는 나라. 공존의 질서를 우리가 앞서서 지향해 나간다면은 그게 완충지대 역할을 해서 그래도 동북아는 숨쉴 구멍을 만드는데 우리마저도 이제 편승 전략, 이제 어떤 그 동맹 외교에 몰입될 경우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진다. 이게 가장 위험하고. 1차 세계대전도 오스트리아의 독일이 이제 동맹의 일종의 어떤 의무를 지킨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세계대전으로 발발을 했지만은 이 전쟁은 어떤 그런 요인에 의해 가지고 연합과 주축국이라는 이런 삼국동맹과 삼국연합의 그 틈바구니에서 아무도 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완충지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유럽 전체를 다 그냥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간 그런 아픈 역사였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어떤 냉전의 최전선, 그 칼끝위를 걷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완화시키는 나라. 중견 평화국가, 자유통상국가. 그러면서 어떤 대륙과 해양의 교량 역할을 하는 해륙국가, 해양국가면서 육지국가인 해륙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엔 그걸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점에서 좀 우리의 어떤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평화에 대한 외침, 이런 게 시민사회에서 이제 성찰하고 또 뜨겁게 한번 이런 주장들을 내세워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열심히 지금 말씀드리면 역시 트럼프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1,000억 달러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전비 지원. 그게 다 무기는 아니고 한 500억 달러가 무기고 거기에 이제 정부의 그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정부 기능 유지가 또 있습니다. 이거 합쳐서 1,000억 달러인데 최근에 추가 지원액이 자꾸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화당이 당론은 안 만들었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내년 대통령 선거에 푸틴과 바이든이 정면으로 충돌할 지점입니다. 그런데 푸틴은 지금 푸틴하고 친하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친하다는 거고,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관점이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유와 독재 싸움으로 본다는 자유주의 시각이고, 트럼프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이건 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빚어진 하나의 참사 정도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는 돈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향배가 내년 미국 대선에서 논의될 때 미국은 점점 더 추가 지원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포탄이 가는 걸 지금 막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 포탄이 실전에 사용되면 더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이 죽을 것이고, 그럼 미국이 지원 안 해줄 도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미국 국민에게 설명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트럼프가 되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트럼프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마가라 그래죠. 메이커 어메리칸 뭐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라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 정신하고 이 저기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그 폐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기능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트럼프 얘기는 뭐냐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할 때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 기반의 인도 태평양을 이야기는 해놓고 그 다음에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굉장한 반감을 샀거든. 그래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트럼프 때는 실패했습니다. 이게 뭐 동아시아 국가도 호응하는 나라도 없죠. 그리고 다들 미국을 불안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한국에 대해서는 첫째 주한미군 철수, 두 번째는 한미 FTA 파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거의 들어 누웠죠. 그러면서 최후 통첩을 대통령한테 하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은 그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가 아니라 미국 방위에 중요하다. 미국을 향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이게 알래스카 쪽으로 북극을 통해 날아오는데 알래스카의 지상 레이더 기지가 이걸 탐지하는데 15분 걸린다. 그런데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으면 8초면은 된다. 8초면은 탐지한다. 이게 미국 본토 안보에 너무 중요한 존재가 주한미군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꺾지 못하고 좋아. 그러면 주둔 하는데 대신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내는. 이렇게 하고 한미연합훈련에 가는 미군 출동 비용도 다 내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건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시간 끌기 하다가 정권이 바이든으로 바뀐 거거든요. FTA도 반대고 CPTPP도 탈퇴했던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이 경제 공동체, 다자주의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기조가 아니단 말이죠. 그럼 뭐냐?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이거를 미국 국내 정치의 스크린에 보면은 미국식 정치적 부족주의입니다. 미국은 그 자기네 국가, 교회, 공동체, 가족을 지키는 나라라는 거예요. 세계 경찰은 이건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신보수주의와 손을 잡을 거다. 미국식 뉴라이트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기 그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과거 트럼프 시절 같은 이런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대신 또 트럼프가 묘한 구석이 있는 게 이 사람이 평화주의자. 전쟁을 엄청 혐오해. 뭐 무기? 군대? 억제? 이런 거 정말 싫어. 나 돈 버는 사람인데 비즈니스야 모든 세상은. 이렇게 생각을 해. 의외로 또 평화주의 기질도 있네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우리가 2018년, 2019년에 많이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게인 2018년 다시 하노이 단절에서 이어붙이기,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거냐. 이런데 이제 지금 북한이 단단히 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이상의 예측은 곤란하다.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만 소개해드리는 게 적절하지. 나머지는 또 우리 상상의 영역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정도로만 하고 한번 이건 다음 기회에 내년 말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로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확장 억제의 본뜻은 이게 유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 나토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 과거에 압도적 규모의 소련 지상군하고 나토가 대치하고 있을 때 이때 이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지상군 전력에서는 소련이 앞선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술핵을 배치해서 그걸 갖다가 보완하고 그 공백을 메우겠다. 그런데 훗날 냉전이 종식해서 비밀 문서가 해제돼서 알고 보니까 사실은 소련도 동독에 핵미사일을 갖다 놨더라고. 그러니까 뭐 서로 오히려 오인이 많이 됐던 건데 그 75년에 헬싱키 협정이라는 게 있어서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 협정이 들어가서 이제 냉전 종식으로 가면서 이게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확장 억제는 재래식 전력으로부터 핵에 이르기까지 모든 스펙트럼의 억제력을 다 제공한다. 이래서 이제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그러니까 원래 디터런스라 그러면 핵을 얘기하는 건데 이 핵의 의미를 더 확장된 재래식 무기를 거기다 주렁주렁 붙여놓으면 이게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가 같이 기능할 때 효과가 더 크다. 예를 들면 저기 그 단순히 핵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같이 있으면 이런 방어 체계가 같이 있으면 내 공격 억제력은 더 커진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잠수함, 전략 폭격기 여러 가지 그 재래식 수단과 이 핵무기는 같이 운영이 되는 거다. 이게 유사시에는 결합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워싱턴 선언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대목이 나와요. 이걸 갖다가 언론에서 흘려보던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무기, 전략 자산을 배합하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확장 억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발전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사시에는 재래식 무기로 시작해서 핵전쟁까지 쭉 이게 단절됨이 없이 이어서 순조롭게 이렇게 흘러. 이게 하나의 흐름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한미 간의 이런 전력들을 다 이렇게 통합 개념으로 운영한다. 이게 확장 억제라고 돼 있는데 물론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개념. 그래서 일단은 이걸 구현하는 확장 억제 구현 방법은 전략 폭격기나 잠수함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다량으로 한반도에 사전 배치하거나 순환 배치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핵 투발 수단도 순환 배치를 하겠다. 이게 대표적으로 핵 잠수함입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 대한 극한의 압박을 가하겠다. 극한의 그 압도적인 어떤 그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게 이제 힘에 의한 평화인데 대단히 비극적이게도 그러면 그만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 효과는 북한 핵을 단념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국가안전보장 전략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단념이에요, 일본이. 근데 단념했느냐? 아니거든. 더 나가거든요. 그 두 번째로 단념을 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협상장에 나오게 만드는 건데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확장 억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고 그것이 정책의 결과,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북한의 정책 전환입니다. 그걸 이루어내게 만들어야 그때 억제가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화성 18형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이거 뭡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는요, 안보 정책은 누구하고 동맹을 맺고 무슨 정책을 수립했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보 문제하고 선거의 공통점은 결과로 말해야 됩니다. 결과에 책임지는 겁니다. 왜냐? 실패하면 너무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안보와 선거는 무조건 결과로 말해야 돼요.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뭘 열심히 하고 코피 흘렸다며?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고 결과로 성공했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확장 억제를 얘기하고 한반도 안보 환경에 좋아진 결과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확장 억제보다 더한 거, 독자적 핵무장, 이제 이거는 지금은 인내 시간이지만 대통령이 덮어놨지만 내년쯤이면 나온다니까요, 뭐 이게.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결과에서 성공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더 극한으로 가고, 이렇게, 국제정치 이론에 광인 전략이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친놈 전략이라고 있어요. 과거 닉슨 이승만이 많이 했던 거예요, 그거. 어떨 때는 안 되면 그거라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보수파.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배합하는 능력이라고 보면 돼.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결합 능력, 배합 능력. 요겁니다, 요거. 공격을 핵미사일로 하면 미사일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재래식 전력으로 때리면서 전술핵으로 정리해버리는, 그 권투 선수의 원투 펀치. 이런 게 같이 나간다는 거죠. 결정적 한 방이 아니고. 재래식으로부터 핵무기까지. 그런데 이제 싸우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게 우리가 중국을 보면은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이 했던 세기적 권투 장면 아십니까? 그때 누가 이겼죠? 다 포먼이 이길 거라 그랬는데 백전노장 무하마드 알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을 보면은 인파이터 전략이에요. 주로 자국 내에서 센 미사일이나 이걸 갖고 카운터펀치를 매기는 쪽으로 다 전략이 돼 있고, 반면에 미국은 무하마드 알리 스타일이에요. 이 해양을 휘 젓고 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그 혼을 쏙 빼놔야 된다고. 그 알리가 보면 발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아웃복서와 인파이터 그 스타일인데, 지금 그게 축소판이 한반도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북한을 완전히 혼을 빼놔야 되니까 첫째 사이버전이 들어가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전술적인 이제 교란, 억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은밀하게 잠수함이 이제 무력 시비라고, 그 다음에 재래식 무기로 그 주요 지휘 시설이나 핵무기 사일로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격을 받으면 이제는 종결자, 이제는 핵폭탄인데, 이게 크게 보면은 전술핵이 지금은 트럼프 때 엄청나게 개발했습니다. 그걸 바이든이 다 중단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미국엔 전술핵이 없습니다. 개발하다 다 말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집권하면 이것이 재생 버튼이 다시 눌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멈췄던 동영상이 쭉쭉 돌아가는데, 우선은 순항 미사일에서 전술핵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전략 폭격기, 여기에서 전술핵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 종결자는 핵잠수, 여기서 발사될 가능성이. 그래서 그 소형 핵탄두를 급속도로 개발을 할 겁니다, 트럼프가.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동맹국에다가 보여주면서 이제 동맹국의 너절너절한 재래식 무기 빼리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단순화가 되는 거고, 바이든의 확장 억제는 그게 아니라 다 깔아놓는 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양 대통령은. 이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집권하자마자 트럼프가 개발한 전술핵 개발은 전부 다 예상 그냥 제로로 만들어놨거든요. 요것도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 전술핵을 재개발을 하면 우리나라 보수 우파는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적어달라 그럴 거예요. 나토식으로. 이게 이제 그래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 개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판을 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내년도에 제가 보기엔 보수 우파들이 짤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지금 9월까지 양상을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봄부터 있었던 여름까지 이어졌던 대반격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러시아군이 재정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재정비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양국의 종전의 기미는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국도 이제는 거의 지원의 한계에 왔고요. 이런 상태에서 일단은 종전에 대한 어떤 모색이 제3국에선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쟁 당사국들은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럼 앞으로 예상은 어떠냐?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방 일대에 주공을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크림반도와 러시아에 연결되는 길목을 끊어놓겠다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략 목표입니다. 영토의 실지 회복은 당분간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주공의 방향을 크림반도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그걸 막기 위해서 돈바스나 루안스크 쪽에서 재래식전을 확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주공을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방향은 크림반도 쪽이고,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그 북쪽의 루안스크 일대란 말이에요. 도네츠크 이쪽이란 말이에요. 자포리자 원전 같은 거 슬슬 건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치닫는데, 최근에 러시아에서 그 핵 사용 협박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으로 가면은 만약에 이 전쟁이 수평적으로 확산된다. 벨라루시나 폴란드나 뭐 이런데 일대 지금 용병그룹이 이제 벨라루시가 이렇게 약간의 수평적 확산이 되면은 이때는 위험하지. 이때는 핵 사용도 이제는 배제할 수 없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미국의 전략은 무기를 지원해서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동부에 거기에 전쟁터가 그냥 확산되지 않고 거기서 종결되도록 지금 그 전략만 지원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그 양측의 전쟁은 단기간 내에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지지만 않는 전쟁이죠. 그러면서 유리한 고지만 점령한다. 전형적인 한국전쟁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전쟁 때 정전협정 1년 만에 한 해 만에 할 때 미국의 극동군사령부로 본토에서 온 지시사항과 보면은 뭔 작전 지침, 전략 지침도 없이 현위치에서 지지만 마라. 이래가지고 교착 상태가 돼가지고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 고지전을 하고 엄청나게 죽어. 이게 아주 더티워, 정말 더러운 전쟁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전쟁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전략 목표를 다른데 상대방의 그 계산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원하는 전쟁터에서 싸우려고 이제는 긴 남북 간의 그 회랑을 오르락 내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러시아군이 재정비돼가지고 방어망을 3,500km 길이에 방어 라인을 아주 견고하게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크라이나가 당분간 회복을 못해. 그래서 이제 서방도 결심을 하겠죠. 엄청난 결심을 할 수가 있겠죠. 지상전에서는 교착됐으니까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를 비롯해가지고 전투기를 지원해서 공중전 양상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확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지상전에 국한돼 있다. 원시전쟁을 하고 있다. 현대전은 원래 공지전이라고 해서 공중전이 있고 나서 지상전이 하는 건데, 저기는 공중전이 없어요. 순전히 지상전이에요. 이게 1차 대전 전쟁을 하고 있어요. 1차 대전 전쟁. 원시전쟁이고 소모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러니 끝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 가는 건 가장 비극적인 시나리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제는 종전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미국만 해도 끔찍한데 앞으로 더 심하다 이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젤렌스키한테 방산협력을 한다, 같이 싸운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시나리오 만들 거냐, 이런 면에서 이젠 국제사회가 이런 정도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는 놔두면 놔둘수록 개발도상국 식량난, 에너지난 올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은 조금 이제는 당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멈추자. 예, 한중일 부분은요, 최대한 잘 돼도 시진핑 주석보다는 리창 총리가 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 정도의 한중일 정상회담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시진핑이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전혀 관심이 없다. 근데 리창 정도는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격을 낮추는 방안이 여름 내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중국 쪽에서 그 이상의 호응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열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원래 한중일 3자 이니셔티브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3국 사무처가 여기 서울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올해 차례도. 그래서 그나마도 이 정부에서 그나마도 없는 것보다는 빼놨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열리기를 바라는데 이 정부가 조금 더 좀 많이 그걸 성사에 좀 노력을 해야 그게 되는 거지. 저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안 게임 중이니까 좋은 말이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뭐 마치 될 것처럼 그러는데 너무 기대할 상황은 아니고 되더라도 총리급이다. 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가만있죠. 질문. 예, 친일 문제인데요. 그 부분이 이게 가장 불가사의한 부분입니다. 아니 일본하고 협력해도 저 정도일 줄은 우리는 정말 몰랐거든요. 거의 일본의 극우 대통령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고 오염수 문제에서 그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옛날 MB 때부터 보여온 그 맥락이 대통령을 완전히 가스라이팅 한 것 같다. 실제로 이건 김태효 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은 조국이 대한민국인지 일본인지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지소미아 파동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래된 기획이다. 그걸 갖다가 한번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윤 대통령이 원래 역사인식이 짧으면은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자기 개인적인 성향과 아버지의 추억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을 사랑한다 그래 버리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런 표현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의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전략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의 세 가지 차원, 정책적 차원, 군사기술적 차원, 문화적 차원, 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책적 차원은 중국에 대한 공동대응이고 군사기술적 차원은 미사일 방어라든지 잠수함 훈련 같은 거고 세 번째 문화적 차원이 이게 뭐냐면은 위안부, 강제징용, 그 다음에 오염수 방류 등 걸림돌 제거하는 차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나토 국가의 상호 운영성 도모할 때 표준 매뉴얼이에요. 요걸 적용한 겁니다.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이걸 중심을 갖고 적용했어야 되는데 매뉴얼대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걸림돌 제거예요. 그냥. 그지 이게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에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거한다, 지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신호가 되니까 뉴라이트하고 저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아주 제 살판을 만나가지고 안중근,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심지어 이완용까지도 이제 명예회복을 시키고 있으니 여기까지 가는 극단주의 그룹이 뉴라이트에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는 정상적인 정부라기보다는 뉴라이트의 가스라이팅 당한 일종의 그림자 정부가 있다. 정부 안에 정부가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핵심 코어가 따로 존재한다. 그런 게 아주 저는 그런 어떤 변두리 근본주의자들이 중심권에 진입했다. 한때 저런 사람들의 주장은 보수 내에서도 변두리, 거기서도 비주류. 그런데 이게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을 해버렸으니 이제 살판 난 거죠. 살판. 깨끗이 우리가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